검은 하늘이 뚫린 것처럼 쏟아지는 폭우가 서울의 밤거리를 무자비하게 때리고 있었고 그 차가운 빗줄기 속에서 윤서아는 자신의 집이라고 믿었던 곳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그녀의 가슴을 울렸으며 현관 앞에서 들려오던 아버지의 고함과 어머니의 침묵은 빗소리에 묻혀 희미해져 갔지만 그날선 비난의 말들은 서아의 귓가에 이명처럼 남아 윙윙거렸다. 임신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녀는 지난 20년간 쌓아온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의 존재 가치를 송두리째 부정당했고 가문의 수치라는 낙인이 찍힌 채 맨몸으로 거리로 내몰리게 되었다. 얇은 카디건 한 장으로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를 막을 수 없었지만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아직 불러오지 않은 아랫배를 감싸 안으며 휘청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었다. 지금 무너지면 뱃속의 아이까지 지킬 수 없다는 절박함이 그녀를 간신히 지탱하고 있었으나 갈 곳 없는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져만 갔다. 정처 없이 걷다 보니 어느새 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도심을 지나 인적이 드문 부촌의 언덕길로 들어서고 있었는데 이곳은 그녀가 살던 세계와는 철저히 격리된 듯한 고요함과 위압감이 감돌고 있었다. 높은 담벼락 위로 솟은 저택들은 마치 거대한 성체처럼 보였고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따스한 불빛은 서아에게 허락되지 않은 안락함을 조롱하는 듯했다. 빗물에 젖은 신발은 이미 진흙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탓에 현기증이 일어 시야가 전멸하는 가로등처럼 흐릿해졌다. 서아는 더 이상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한계에 다다랐음을 직감하며 거대한 검은색 대문 앞에 주저앉았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이 뺨에 닿는 순간 의식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려 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흐르는 얼굴을 바닥에 묻은 채 그녀는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제발 누군가 자신을 발견해 주기를, 아니 적어도 이 아이만이라도 살려주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 시각 미르 그룹의 본사 집무실에서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임원 회의를 마치고 귀가하던 한지혁은 뒷좌석에 앉아 미간을 찌푸린 채 태블릿 PC의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를 다투는 미르 그룹의 젊은 총수이자 냉철한 사업가로 알려진 그는 1분 1초를 돈으로 환산하는 철저한 효율주의자였기에 귀가하는 차 안에서의 시간조차 허투루 쓰지 않았다. 빗방울이 차창을 요란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그의 예민한 신경을 긁었지만 지역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다음 분기 인수 합병 계획안을 검토하며 머릿속으로 수많은 변수들을 계산하고 있었다.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속도를 줄이며 차가 멈춰서자 지역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앞을 주시했고 평소라면 이미 열려 있어야 할 저택의 대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을 보고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다. 운전기사가 당황한 목소리로 대문 앞에 누군가 쓰러져 있어 진입이 어렵다고 보고하자 지역은 짧은 한숨을 내쉬며 서류를 옆으로 치워두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의 가차없는 결단력만큼이나 사적인 영역에서의 침범을 극도로 혐오하는 그였기에 집 앞에서 벌어진 이 돌발 상황은 그에게 있어 단순한 방해물에 불과했다. 지역은 직접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우산을 챙길 겨를도 없이 차문을 열고 쏟아지는 빗속으로 걸어 나갔고 운전기사가 황급히 우산을 들고 따라 나섰지만 그는 이미 쓰러진 여자의 앞에 다다라 있었다.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추는 곳에는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뒤덮은 채 창백하게 질린 여자가 웅크리고 있었고 흙투성이가 된 옷차림은 그녀가 겪었을 고단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지역은 경비원을 불러 처리하라고 지시하려던 찰나 빗물에 씻겨 드러난 여자의 옆모습을 보고 기이한 기시감에 사로잡혀 멈칫했다. 그것은 단순히 낯선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라 마치 잊고 있었던 기억의 파편이 예리하게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듯한 강렬한 감각이었다. 지역은 무릎을 굽혀 여자의 얼굴을 덮은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걷어냈고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지만 그 이목구비는
분명 그가 기억하는 누군가와 겹쳐 보였다. 정확히 3개월 전 그가 주최했던 호텔 연회장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그리고 그날 밤의 흐릿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여자의 얼굴이 눈앞의 여자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당시 그녀는 무언가에 쫓기는 듯 불안해 보였지만 동시에 묘하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눈빛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생기를 잃고 쓰러져 있는 모습이 지역의 가슴 한구석을 묘하게 자극했다. 지역의 시선이 그녀의 젖은 옷 위로 드러난 가녀린 몸을 훑어내리다 본능적으로 감싸 안고 있는 복부에 머물렀을 때 그는 찰나의 순간 복잡한 계산을 끝마쳤다. 지역은 뒤따라온 운전기사가 우산을 씌워주려 하자 손을 들어 제지하고는 망설임 없이 바닥에 쓰러진 서아를 자신의 품으로 안아 올렸다. 고급 수제 정장이 빗물과 진흙으로 엉망이 되었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듯 단단한 팔로 그녀를 지탱했고, 가벼워도 너무나 가벼운 그녀의 무게에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품에 안긴 여자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숨결이 그녀가 아직 살아있음을 알려주고 있었고, 지역은 그녀의 머리를 자신의 가슴에 기대게 하며 체온을 나누어 주었다. 운전기사는 평소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깔끔함을 추구하던 회장님이 노숙자나 다름없는 행색의 여자를 직접 안아 올리는 모습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지만, 지역의 서슬퍼런 눈빛에 황급히 차 뒷문을 열었다. 차 안으로 들어온 지역은 서아를 자신의 옆자리에 눕히지 않고 계속해서 무릎 위에 안은 채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큰 손으로 감싸 쥐었다. 저택의 육중한 대문이 열리고 차가 부드럽게 진입로를 따라 올라가는 동안에도 지역의 시선은 품에 안긴 서아에게서 떨어질 줄 몰랐다. 차 안의 난방을 최대로 높이라고 지시한 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얼굴에 묻은 빗물과 흙탕물을 조심스럽게 닦아내기 시작했는데, 그 손길은 평소에 그답지 않게 섬세하고 조심스러웠다. 서아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자 무의식 중에 지역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고, 지역은 그 작은 손의 악력을 느끼며 묘한 책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소유욕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왜 이런 몰골로 자신의 집 앞에 쓰러져 있었는지, 그리고 3개월 전 사라졌던 그녀가 어떻게 다시 나타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지금 당장은 그녀를 살리는 것이 최우선이었다. 차가 저택 현관 앞에 멈춰서자 미리 연락을 받은 집사와 사용인들이 우산을 들고 도열해 있었고, 지역은 다시 한번 그녀를 안아들고 차에서 내렸다.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지역은 놀란 눈으로 쳐다보는 집사에게 주치의를 당장 호출하라고 짧고 굵게 명령을 내렸고, 그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엄과 다급함이 서려 있었다. 평소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던 펜트하우스의 가장 내밀한 공간인 마스터룸으로 향하는 지역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고, 사용인들은 감히 그 앞을 가로막거나 질문을 던질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넓고 차가운 분위기의 침실에 서아를 눕힌 지역은 젖은 옷을 그대로 둔 채 이불을 덮어주며 그녀의 창백한 입술색이 돌아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는 자신이 왜 이토록 이 낯선 여자에게 신경을 쓰고 있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녀를 보는 순간 느꼈던 강렬한 이끌림은 그가 살아오면서 경험해 본 적 없는 종류의 감정이었다. 잠시 후 도착한 주치의가 서아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 지역은 팔짱을 낀 채 창가에 서서 밖으로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주치의 진찰이 끝난 후 지역은 침대 곁으로 다가갔고, 의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차트를 넘기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환자는 극심한 영양실조와 탈진 상태이며 뱃속의 태아에게도 영향이 갈 수 있으니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이었다. 임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지역의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그는 곧바로 평정을 되찾고 의사에게 밖으로 나가보라고 손짓했다. 방 안에 단둘만 남게 되자 지역은 의자를 끌어당겨 침대 옆에 앉았고
잠든 서아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3개월 전의 기억을 다시금 더듬어 보았다. 그날 밤 술에 취해 필름이 끊겼던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여자의 울음소리와 부드러운 살결의 감촉이 눈앞의 여자와 겹쳐지면서 지역은 확신에 가까운 의심을 품게 되었다. 만약 그녀 뱃속의 아이가 자신의 핏줄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 그에게 던져준 거대한 숙제이자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서아는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오듯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올렸고 낯선 천장의 화려한 샹들리에가 시야에 들어오자 현실 감각을 찾지 못해 멍하니 눈을 깜빡였다. 따뜻하고 포근한 이불의 감촉과 은은하게 퍼지는 아로마 향기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차가운 빗속의 거리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마치 천국에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 몸을 일으키려던 서아는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욱신거리는 통증에 신음하며 다시 베개에 머리를 묻었고 그때 방 한 구석의 어둠 속에서 낮고 매력적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깨어났냐는 짧은 물음과 함께 다가오는 발소리에 서아는 본능적으로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가리며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걸어나온 지역은 침대맡에 스탠드 조명을 켰고 갑작스러운 빛에 서아가 눈을 찌푸리자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물을 건넸다. 서아는 눈앞에 서 있는 남자의 압도적인 외모와 분위기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가 건네는 물잔을 받아들었고 목이 타들어가던 차에 허겁지겁 물을 마셨다. 지역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다가 물잔이 비워지자 천천히 입을 열어 여기가 어디인지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대신 그녀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리는 질문을 던졌다. 왜 그런 몸 상태로 그 빗속을 헤매고 있었는지, 그리고 뱃속의 아이 아빠는 어디에 있는지 묻는 그의 질문은 예리한 칼날처럼 서아의 가슴을 후벼 팠다. 서아는 컵을 쥔 손에 힘을 주며 고개를 숙였고 차마 대답할 수 없는 비참한 현실에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으려 애썼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아이 아빠가 누구인지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낯선 남자에게 털어놓을 수는 없었기에 그녀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떨리는 어깨를 감추려 했다. 지역은 그녀의 침묵을 긍정이나 부정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깊은 절망을 읽어냈고 묘하게도 그 모습이 그의 보호 본능을 더욱 자극했다. 그는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서류 봉투를 집어들어 서아의 무릎 위에 던지듯 올려놓으며 이것이 당신을 구한 대가라고 차갑게 말했다. 서아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어보자 그 안에는 그녀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액수의 수표와 함께 계약서 한 장이 들어있었는데 그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지역은 그녀에게 당분간 이 집에 머물며 자신의 약혼녀 행세를 해달라는 제안을 했고 그 대가로 그녀와 뱃속의 아이를 완벽하게 보호해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것은 그가 즉흥적으로 생각해낸 계획이 아니라 그녀를 처음 본 순간부터 머릿속에서 치밀하게 계산된 시나리오였으며 동시에 그녀를 곁에 두고 아이의 정체를 확인하려는 그의 은밀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 서아는 떨리는 눈으로 계약서와 지역을 번갈아 바라보며 도대체 왜 자신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지 물었지만 지역은 그저 비즈니스일 뿐이라는 무미건조한 대답으로 일관했다. 그는 지금 당장 거리로 나가서 죽을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손을 잡고 살 길을 찾을 것인지 선택하라고 강요하며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면서도 동시에 구원의 동아줄을 내려주고 있었다. 서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자존심 따위는 버려야 한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앞섰기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지역은 그녀의 승낙에 만족스러운 듯 옅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는데 그 손길은 방금 전의 냉정한 태도와는 달리 너무나 다정해서 서아의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들었다.
그렇게 폭우가 쏟아지던 밤, 버림받은 소녀와 모든 것을 가진 제왕의 위험하고도 아슬아슬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창문을 통해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이 윤서아의 감긴 눈꺼풀을 간지럽히며 잠을 깨웠고 그녀는 무거운 몸을 뒤척이며 눈을 떴다. 낯선 천장의 무늬와 고급스러운 실크 이불의 감촉에 잠시 멍하니 있던 서아는 지난밤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오자 화들짝 놀라며 상체를 일으켰다. 폭우가 쏟아지던 거리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남자의 품과 압도적인 분위기의 펜트하우스가 차례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꿈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하자마자 안도감보다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과 막막함이 앞섰고 그녀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다시금 깨달았다. 넓은 통유리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은 마치 발 아래에 세상을 둔 듯 아찔했고 이곳이 자신의 일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공간임을 실감하게 했다. 서아가 침대에서 내려와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고 있을 때 노크 소리와 함께 정갈한 유니폼을 입은 중년의 여성이 들어와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건넸다. 자신을 이 저택의 살림을 총괄하는 김 실장이라고 소개한. 그녀는 회장님께서 식당에서 기다리고 계시니 준비를 도와드리겠다며 욕실로 안내했다. 서아는 거절할 틈도 없이 그녀의 능숙한 손길에 이끌려 씻고 준비된 옷으로 갈아입게 되었는데 준비된 옷들은 모두 고급 브랜드의 태그가 그대로 붙어 있는 새 제품들이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어제 비에 젖은 생쥐 같았던 몰골과는 판이하게 달라져 있었지만 창백한 얼굴과 불안한 눈빛만은 감출 수 없었다. 이 모든 호의가 공짜일 리 없다는 불안감과 뱃속의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뒤섞여 서아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김 실장의 뒤를 따라 긴 복도를 지나 도착한 다이닝 룸은 마치 고급 레스토랑을 옮겨 놓은 듯 화려했고 그 중앙에 놓인 긴 테이블 끝에는 한지혁이 앉아 있었다. 그는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태블릿 PC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갓 샤워를 마친 듯 젖은 머리카락과 편안한 홈웨어 차림이 어젯밤의 냉철한 모습과는 또 다른 매력을 풍기고 있었다. 서아가 주저하며 다가서자 지혁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 강렬한 시선에 서아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지혁은 턱짓으로 맞은편 자리를 가리키며 앉으라는 신호를 보냈고 서아는 조심스럽게 의자를 빼고 앉았지만 눈앞에 차려진 진수성찬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긴장하고 있었다. 식사가 시작되고 한동안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이 적막한 공간을 채웠는데 지혁은 마치 서아의 반응을 관찰하듯 천천히 커피를 마시며 침묵을 지켰다. 서아는 목이 메어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 억지로 수프를 떠넘겼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혁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서아의 가족 관계와 어젯밤 쫓겨난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짚어내며 이미 밤사이 그녀에 대한 뒷조사를 마쳤음을 암시했다. 서아는 수치심에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에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깨물었고 지혁은 그런 그녀의 반응에 확신을 얻은 듯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갈 곳도 없고 돈도 없으며 가족에게마저 버림받은 임산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그도 그리고 서아 자신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지혁은 식사를 마치고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서류 봉투를 서아 쪽으로 밀어주었고 그 안에는 어젯밤 언급했던 계약서가 들어있었다. 그는 사무적인 어조로 계약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서아에게 자신의 가짜 약혼녀가 되어줄 것을 요구했는데 그 조건은 파격적이었다. 출산까지 필요한 모든 의료 지원과 생활비, 그리고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조항은 서아에게 있어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유혹이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서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왜 하필 자신이어야 하는지 물었고 지역의 대답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다. 지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그녀가 임신 중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자신의 방패막이가 되어줄 것이라며 집안 어른들의 정략 결혼 강요를 피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혁이 내뱉은 말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 그의 내면에는 서아에게 절대 말할 수 없는 또 다른 계산이 숨겨져 있었다. 3개월 전 호텔 스위트룸에서의 하룻밤은 그에게도 예기치 못한 사고였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이상하리만치 선명하게 남아 그를 괴롭혀왔다. 그는 서아의 임신 주수를 확인한 순간부터 뱃속의 아이가 자신의 핏줄일 가능성을 99% 확신하고 있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해 침묵하고 있었다. 만약 아이가 자신의 친자라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다면 경쟁자들은 서아와 아이를 표적으로 삼을 것이 분명했고 그것은 그가 가장 원치 않는 시나리오였다. 그렇기에 그는 그녀를 자신의 감시하에 두고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비밀리에 친자 확인을 진행하고 모든 위협 요소를 제거한 뒤에야 진실을 밝힐 계획이었다. 서아는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내려갔지만 법률 용어들이 머릿속에서 둥둥 떠다닐 뿐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고 오직 아이를 지킬 수 있다는 문구만이 선명하게 들어왔다. 지혁은 망설이는 서아에게 지금 이 저택을 나가는 순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차가운 현실과 굶주림뿐이라며 잔인할 정도로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게 했다.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기에 서아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채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는 자신의 자존심 따위는 뱃속의 생명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 놓인 펜을 집어들었다. 펜촉이 종이에 닿는 순간 그녀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기로 결심했다. 계약서에 서명을 마치자 지혁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회수하며 이제부터 당신은 미르그룹 회장의 공식적인 약혼녀로서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즉시 김 실장을 불러 서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최고급으로 준비하고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자신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서아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는데 지역의 태도는 방금 전까지의 협상가 모습에서 어느새 그녀를 소유한 주인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아에게 다가가더니 의자 등받이를 짚고 허리를 숙여 그녀와 눈높이를 맞추었고 갑자기 가까워진 거리에 서아는 숨을 멈췄다. 지역은 낮고 그윽한 목소리로 앞으로 내 허락 없이는 이 집을 나갈 수도 없고 누구도 만날 수 없다는 경고를 덧붙였는데 그 눈빛에는 묘한 집착이 서려 있었다. 그때 거실 쪽에서 주치의가 들어와 서아의 상태를 체크해야 한다고 보고했고 지역은 흔쾌히 허락하며 옆으로 비켜서서 진찰 과정을 지켜보았다. 의사는 서아의 혈압과 맥박을 체크하고 태아의 심장 소리를 들려주었는데 규칙적이고 힘찬 심장 박동 소리가 조용한 다이닝 룸에 울려 퍼졌다. 쿵쿵거리는 작은 생명의 소리를 듣는 순간 지역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렁였고 그는 무의식 중에 주먹을 꽉 쥐며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다. 서아 역시 자신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생명의 소리를 처음 듣고는 눈시울을 붉혔고 그 순간만큼은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유대감이 형성되는 듯했다. 지역은 의사에게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관리하라고 거듭 당부하며 자신이 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은연중에 드러냈다. 진찰이 끝나고 의사가 돌아간 후 지역은 서아에게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야 할 일정들에 대해 설명했는데 그것은 예비 신부 수업이라기보다는 상류층 사교계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에 가까웠다. 그는 서아에게 완벽한 연기를 주문하며 그녀의 말투, 걸음걸이, 식사 예절까지 하나하나 교정하겠다고 통보했다. 서아는 갑작스러운 스파르타식 교육 예고에 당황했지만 지역은 이것이
당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한 갑옷이 될 것이라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말 속에는 이 냉혹한 상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그만의 철칙이 담겨 있었다. 서한은 그의 강압적인 태도에 반발심이 생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그에게 의지하고 싶은 양가적인 감정을 느꼈다. 오후가 되자 유명 부티크의 디자이너들이 줄지어 펜트하우스로 들어와 서아의 치수를 재고 가봉을 시작했는데 거실은 순식간에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들로 가득 찼다. 서아는 마네킹처럼 서서 그들의 손길에 몸을 맡겨야 했고 지역은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간간히 지시를 내리거나 고개를 끄덕였다. 화려한 옷으로 치장한 서아의 모습은 아침의 수수한 모습과는 또 다른 우아함을 뽐냈고 지역은 그녀의 변신에 시선을 떼지 못한 채 잠시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3개월 전 그날 밤 희미한 조명 아래서 보았던 그녀의 아름다움이 환상이 아니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고 그의 가슴 속에서는 소유욕이 더욱 맹렬하게 타올랐다. 그는 직원들을 모두 물리고 서아에게 다가가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직접 매만져주며 거울 속에 그녀와 눈을 맞췄다. 거울을 통해 마주친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히자 묘한 긴장감이 흘렀고 서아는 지역의 뜨거운 눈빛에 얼굴을 붉히며 시선을 피했다. 지역은 그녀의 턱을 가볍게 잡아 자신을 보게 한 뒤 당신은 이제 내 여자이니 그 누구 앞에서도 기죽지 말고 당당해지라고 속삭였다.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선전포고와도 같았고 서아는 그의 말에 담긴 무게감에 가슴이 떨려왔다. 지역은 그녀의 이마에 짧게 입을 맞추는 돌발 행동을 했고 놀란 서아가 눈을 크게 뜨자 그는 이것도 연습의 일환이라며 태연하게 미소 지었다. 서아는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끼며 이 위험한 남자와의 동거가 결코 평탄치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밤이 깊어오자 지역은 서재로 들어가 밀린 업무를 처리했고 서아는 배정받은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쉽사리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루 사이에 너무나 많은 일이 일어났고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뒤척이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테라스로 나갔다. 테라스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서아의 마음속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듯 불안했다. 그때 옆 테라스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고개를 돌리니 지역이 와인잔을 든 채 난간에 기대어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 역시 잠들지 못한 채 밤 공기를 쐬고 있었던 것인데 어둠 속에 잠긴 그의 고독한 실루엣이 서아의 마음을 짠하게 만들었다. 지역은 서아를 발견하고도 놀라지 않고 조용히 그녀 쪽으로 다가와 잠이 오지 않느냐고 물었고 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낯선 환경 때문인 것 같다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야경을 바라보며 각자의 생각에 잠겼는데 차가운 밤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치고 지나갔다. 지역은 자신의 재킷을 벗어 서아의 어깨에 덮어주며 밤 공기가 차니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라고 무뚝뚝하지만 다정하게 말했다. 서아는 그의 옷에서 나는 은은한 향수 냄새와 따뜻한 온기에 마음이 놓이는 것을 느끼며 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다. 이 남자가 겉으로는 차갑고 냉정해 보이지만 속은 누구보다 따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서아의 마음속에 그를 향한 작은 호기심과 설렘이 싹트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평온한 시간도 잠시 지역의 휴대폰이 울리며 정적을 깼고 발신자를 확인한 지역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전화를 받은 그는 짧고 낮은 목소리로 통화하며 미간을 찌푸렸는데 통화 내용은 서아에게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만으로도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전화를 끊은 지역은 서아에게 급한 일이 생겨나가 봐야 할 것 같다며 먼저 들어가 자라고 말하고는 황급히 테라스를 떠났다. 서아는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고
이 거대한 저택에 다시 홀로 남겨진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과연 옳은 것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시련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되물으며 어두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느덧 윤서아가 한 지역의 펜트하우스에 머문 지도 보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낯설기만 했던 최고급 저택의 풍경도 이제는 조금씩 익숙한 일상의 배경이 되어가고 있었다. 아침이면 김 실장이 준비해준 따뜻한 우유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낮에는 넓은 정원을 산책하거나 서재에서 책을 읽으며 태교에 전념하는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되었다. 지역은 여전히 바쁜 일정으로 새벽같이 출근해 밤늦게 귀가하는 생활을 반복했지만, 출근 전에는 반드시 서아의 상태를 확인하고 퇴근 후에는 그녀와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의 관심이 계약 조건에 명시된 의무감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서아도 점차 그 이면에 깔린 진심 어린 배려를 느끼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있었다. 지역은 차가운 겉모습과는 달리 식사 때마다 서아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세심하게 챙겨주었고, 가끔은 말없이 그녀의 부은 다리를 마사지해 주기도 했는데, 그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길은 서아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식탁에서 평소처럼 식사를 하려던 서아는 갑자기 올라오는 메스꺼움에 입을 틀어막고 화장실로 뛰어들어가고 말았다. 위에까지 토해낼 듯 고통스러운 입덧이 시작된 것이었는데, 변기를 붙잡고 헐떡이는 그녀의 등 뒤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오더니 곧이어 따뜻한 손바닥이 등을 부드럽게 쓸어내리기 시작했다. 지역은 출근 준비를 하다 말고 달려와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채 서아의 등을 두드려주며 괜찮냐고 물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이 진한 걱정이 묻어 있었다. 한참을 개워내고 탈진한 듯 주저앉은 서아를 지역은 번쩍 안아올려 침실로 옮겼고, 김 실장에게 당장 레몬차와 소화가 잘 되는 죽을 준비하라고 소리쳤다. 서아는 창백해진 얼굴로 지역에게 출근 시간이 늦어지니 어서 가보라고 손짓했지만, 지역은 시계를 보기는커녕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며 오늘은 재택근무를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그날 오후 지역은 서재에 틀어박혀 화상회의를 진행하면서도 틈틈이 침실을 드나들며 서아의 상태를 살폈고, 그녀가 잠들어 있을 때면 한참이나 그 모습을 지켜보다 나가곤 했다. 잠결에 인기척을 느낀 서아가 눈을 떴을 때 지역은 침대맡에 앉아 태블릿으로 임산부에게 좋은 음식이나 입덧 완화 방법을 검색하고 있었는데, 그 진지한 표정이 마치 수천억짜리 계약서를 검토하는 것보다 더 심각해 보여 서아는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 소리에 고개를 돌린 지역은 쑥스러운 기색도 없이 깨어났으면 뭐라도 좀 먹어야 하지 않겠냐며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무엇이든 말해보라고 재촉했다. 서아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문득 매콤하고 달콤한 떡볶이가 생각났지만, 미르그룹 회장에게 분식 타령을 하는 것이 우스워 보일까봐 머뭇거렸으나, 지역의 집요한 추궁에 결국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떡볶이가 먹고 싶다고 실토했다. 지역은 떡볶이라는 단어에 잠시 멍한 표정을 짓더니 곧바로 비서실에 전화를 걸어 서울 시내에서 가장 맛있는 떡볶이를 종류별로 사오라고 지시를 내렸고, 그 모습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서아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식탁 위에는 유명하다는 맛집의 떡볶이와 튀김 순대들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지역은 팔짱을 낀 채 그 붉은 음식들을 마치 외계 생명체를 보듯 노려보고 있었다. 서아는 오랜만에 맡는 자극적인 냄새에 식욕이 돌아 젓가락을 들고 행복한 표정으로 음식을 먹기 시작했고, 지역은 그런 그녀를 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면서도 입가에 묻은 양념을 닦아주기 위해 냅킨을 들고 대기했다. 서아가 매운맛에 연신 물을 찾으면서도 젓가락질을 멈추지 않자
지역은 그게 그렇게 맛있냐고 물으며 호기심에 떡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다가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기침을 해대는 바람에 서하는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고 묘한 설렘이 피어오르던 즈음 평화롭던 저택의 공기를 깨뜨리는 불청객들이 나타났다. 서하의 부모는 딸이 재벌가 회장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이며 저택을 찾아왔는데 그들은 딸을 걱정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이용해 한몫 챙기려는 속셈이 가득했다. 인터폰 화면에 잡힌 부모의 모습을 본 서하는 사색이 되어 덜덜 떨었고 김 실장은 회장님께 보고하겠다고 했지만 서하는 지역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자신이 직접 해결하겠다며 밖으로 나갔다. 육중한 대문 밖에는 서하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언니가 서 있었는데 그들은 고급 승용차가 즐비한 주차장을 힐끔거리며 이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듯했다. 아버지는 서하가 나오자마자 걱정은커녕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며 부모를 속이고 이런 곳에서 호의호식하고 있었냐며 뻔뻔스러운 태도로 그녀를 몰아세웠다. 서하는 주먹을 꽉 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돌아가라고 말했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시녀을 하며 동네가 떠나가라 악을 썼다. 자신이 낳아 키운 딸을 재벌가에 뺏겼다며 위자료를 내놓으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는 부모의 모습에 서하는 참담함을 넘어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언니는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임신해서 쫓겨날 때는 언제고 그새 꼬리를 쳐서 팔자를 고쳤냐며 서하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고 그 말들은 서하가 간신히 쌓아올린 자존감을 무참히 짓밟았다. 경비원들이 그들을 제지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자신이 회장의 장인어른이 될 사람이라며 경비원의 멱살을 잡고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고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서하는 제발 그만하라고 울부짖었지만 탐욕에 눈이 먼 가족들에게 그녀의 호소는 들리지 않았고 그들은 오로지 돈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처럼 달려들 뿐이었다. 그때 저택 안쪽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다가와 대문 앞에 멈춰섰고 운전석에서 내린 경호원이 뒷좌석 문을 열자 차가운 냉기를 두른 한지혁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소란스러웠던 현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지혁은 무표정한 얼굴로 천천히 걸어와 서하의 앞을 막아서며 그녀를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지혁의 압도적인 아우라에 눌린 서하의 아버지는 잡고 있던 경비원의 멱살을 슬그머니 놓으며 헛기침을 했고 어머니는 울음을 뚝 그치고 눈알을 굴리며 지혁의 눈치를 살폈다. 지혁은 그들을 벌레 보듯 차가운 눈빛으로 일별한 뒤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남의 사유지에서 무슨 행패냐고 물었는데 그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분노가 서려 있어 듣는 사람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다. 서하의 아버지는 금세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자신이 서하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딸이 걱정되어 찾아왔을 뿐이라며 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그는 은근슬쩍 손가락을 비비며 딸을 잘 부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려는 제스처를 취했는데 지혁은 그 역겨운 행동을 보며 싸늘하게 비웃었다. 지혁은 비서에게 눈짓을 보냈고 비서는 미리 준비된 서류 한 장을 꺼내 서하의 아버지에게 건넸는데 그것은 그들이 서하를 내쫓을 때 작성했던 친권 포기 각서 사본과 접근 금지 신청서였다. 지혁은 당신들은 이미 법적으로 윤서아 씨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주거 침입과 협박 혐의로 경찰을 부르겠다고 단호하게 경고했다. 예상치 못한 강경 대응에 당황한 가족들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반박하려 했지만 지혁은 그들에게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지혁은 한 발짝 더 다가서며 만약 다시 한번 내 여자와 아이에게 접근하거나 허튼 수작을 부린다면 당신들이 운영하는 작은 사업체부터 시작해서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살벌한 협박을 덧붙였다. 그것은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한 빈말이 아니라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미르그룹 총수로서 충분히 실행 가능한 현실적인 경고였기에 가족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특히 지역이 서아의 언니를 쏘아보며 허위 사실 유포 시에는 명예훼손으로 감옥에 보내주겠다고 덧붙이자 그녀는 새파랗게 질려 입을 다물었다. 결국 돈은커녕 본전도 찾지 못할 위기에 처한 그들은 욕설을 중얼거리며 꽁무니를 빼듯 도망쳤고 지역은 그들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감시를 늦추지 않았다. 상황이 종료되자 긴장이 풀린 서아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 했고 지역은 재빨리 그녀를 부축해 자신의 품에 안았다. 서아는 수치심과 미안함에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껴 울며 죄송하다고 반복해서 말했지만 지역은 오히려 화를 내며 왜 당신이 사과를 하냐고 소리쳤다. 그는 서아의 얼굴을 감싸 쥐고 눈물을 닦아주며 당신은 이제 내 사람이니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말고 미안해하지도 말라고 강하게 말했다. 그의 눈동자에는 안타까움과 함께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고 서아는 그 눈빛 속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끼며 그에게 몸을 맡겼다. 지역은 서아를 안아든 채 저택으로 돌아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경비 시스템을 강화하고 서아의 주변을 철저히 통제하겠다고 다짐했다. 거실 소파에 서아를 앉힌 지역은 따뜻한 물을 가져와 직접 먹여주며 그녀가 진정될 때까지 곁을 지켰다. 한참을 울다 지쳐 멍하니 앉아있는 서아에게 지역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자신 또한 어릴 적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랐기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폭력이 얼마나 잔인한지 잘 알고 있다며 서아의 아픔에 깊이 공감해 주었다. 그의 의외의 고백에 서아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지역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에게 더 필요한 존재일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그 말은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던 계약 관계 이상의 감정적인 유대를 확인시켜주는 말이었고 서아의 가슴 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날 밤 서아는 악몽을 꾸지 않고 깊은 잠에 들 수 있었는데 그것은 아마도 잠들 때까지 손을 잡아주던 지역의 온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지역은 잠든 서아의 얼굴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조용히 방을 나왔고 복도 끝 창가에 서서 어두운 밤하늘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겼다. 오늘 서아의 가족들을 처리하면서 그는 자신이 서아에게 느끼는 감정이 단순한 연민이나 책임감을 넘어섰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아파하면 자신도 아프고 그녀가 웃으면 세상이 환해지는 듯한 이 낯선 감정의 정체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는 두려움과 동시에 강한 의지를 느꼈다. 이제 그는 단순히 아이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아라는 여자의 남자가 되기 위해 그녀를 지켜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지역은 출근하기 전 서아에게 카드 한 장을 건네며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마음껏 사고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하라고 말했다. 서아가 부담스러워하며 거절하려 하자 그는 이것은 내 아이를 가진 여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이자 권리라며 억지로 손에 쥐어주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의도는 서아가 돈 때문에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그녀에게 경제적인 자유와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었다. 서아는 그의 깊은 뜻을 알아차리고 고마움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지역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넥타이를 매만지며 뒤돌아섰다. 현관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을 배웅하며 서아는 이 남자와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용기를 얻었다. 하지만 행복 뒤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따르듯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들을 노리는 어둠의 세력들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미르그룹의 경쟁사인 태성그룹의 부회장은 지역의 집에 낯선 임산부가 들어와 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쾌재를 부르며 뒷조사를 지시했다. 그는 지역이 미혼모를 집에 들였다는 사실을 이용해 주주들을 선동하고 지역의 도덕성에 흠집을 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서아의 가족들을 이용할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 또한 서아의 언니는 지역에게 당한 모욕을 갚아주겠다며 인터넷 커뮤니티의 익명으로 재벌 회장의 숨겨진 여자에 대한 폭로 글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폭풍전야와도 같은 고요함 속에서 지역과 서아는 서로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지만 그들 앞에 닥쳐올 시련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저녁 식사 시간 지역은 서아에게 주말에 있을 자선 파티에 함께 참석하자고 제안했는데 그것은 그녀를 공식적인 약혼녀로서 세상에 공개하겠다는 뜻이었다. 서아는 자신이 그런 화려한 자리에 어울릴지 걱정하며 망설였지만 지역은 당신이 내 옆에 서는 것만으로도 나는 완벽해진다며 그녀에게 신뢰를 보냈다. 그의 달콤한 말에 서아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고 지역은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등에 키스했다. 다가올 파티가 두 사람에게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모른 채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두 사람이 함께 있는 펜트하우스 안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포근했다. 주말 저녁 서울 시내의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루문 미르 그룹이 주최하는 자선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모여든 정재계 인사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샴페인 잔을 든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클래식 선율이 어우러져 우아한 분위기를 자아냈지만 그 이면에는 서로를 탐색하고 견제하는 날선 시선들이 교차하고 있었다. 한 지역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연회장에 들어선 윤서아는 수많은 플래시 세례와 쏟아지는 시선들에 압도되어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을 느꼈다. 은은한 펄감이 감도는 아이보리색 드레스는 그녀의 청초한 아름다움을 극대화해 주었고 아직 티가 나지 않는 배를 자연스럽게 감싸주었지만 그녀는 혹시라도 자신의 초라한 과거가 들통나 지역에게 폐가 될까봐 두려움에 떨었다. 지역은 그런 서아의 긴장을 눈치채고 따뜻한 손으로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으며 귓가에 괜찮다고 속삭여 주었는데 그 낮은 목소리가 서아에게는 유일한 구명조끼처럼 느껴졌다. 사람들은 베일에 쌓여있던 미르그룹 회장의 약혼녀가 등장하자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그 중에는 부러움과 질투가 섞인 시선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개 중에는 노골적인 적의를 품은 눈빛들도 숨어 있었다. 지역은 서아를 데리고 주요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며 그녀를 정식으로 소개했는데 그의 태도는 더할 나위 없이 정중하면서도 누구도 그녀를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만드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서아는 지역이 가르쳐준 대로 우아한 미소를 잃지 않고 예의 바르게 응대하려 노력했지만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때 인파를 헤치고 다가오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미르그룹의 숙적이라 불리는 태성그룹의 박 부회장이 비릿한 미소를 머금은 채 서 있었다. 그는 지역에게 과장된 몸짓으로 악수를 청하며 축하 인사를 건넸지만 그 눈동자는 먹잇감을 노리는 뱀처럼 서아를 훑어보고 있었다. 박 부회장은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뒤 서아를 향해 어디서 많이 뵙던 분 같다는 말로 운을 떼며 불길한 서막을 알렸다. 그는 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무언가를 보여주며 혹시 인터넷에 돌고 있는 이 소문의 주인공이 아니냐고 물었는데 화면 속에는 서아의 과거 사진과 함께 그녀가 임신한 채 부모에게 버림받았으며 뱃속의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자극적인 내용의 글이 떠 있었다. 그것은 서아의 언니가 박 부회장의 사주를 받고 작성한 악의적인 폭로글이었고 순식간에 조회수가 폭발하며 연회장 내의 사람들에게까지 퍼져나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서아와 지역을 번갈아 쳐다보았고 우아했던 파티장은 순식간에 서아를 단죄하는 인민재판장처럼 변해버렸다. 서아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다. 지역의 손을 잡고 있던 서아의 손이 덜덜 떨리더니 이내 힘없이 빠져나가려 했지만 지역은 오히려 그녀의 손을 부서질 듯 꽉 움켜쥐며
놓아주지 않았다. 박 부회장은 승기를 잡았다는 듯 비열하게 웃으며 천하의 한 지역 회장이 남의 아이를 가진 여자를 설거지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비아냥거렸다. 그는 뱃속의 아이가 미르 그룹의 핏줄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협박에 가까운 조롱을 퍼부었다. 서한은 자신의 존재가 지역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의 앞길을 막고 있다는 죄책감에 견딜 수 없어 차라리 이 자리에서 사라져 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지역을 올려다보며 제발 내 손을 놓고 모르는 척 해달라고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지역의 표정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을 뿐 요동치지 않았다. 지역은 박 부회장의 도발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비서에게 눈짓을 보내 마이크를 가져오게 했고 연 회장의 조명을 자신에게 집중시켰다.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웅성거림이 잦아들고 정적이 흐르자 지역은 서아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으로 박 부회장을 응시하며 지금 퍼지고 있는 소문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내뱉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고 서아 역시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꼈다. 지역은 윤서아 씨가 임신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는 말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단호하게 못 박았다. 지역은 잠시 말을 멈추고 서아를 그윽하게 바라보더니 다시 정면을 향해 뱃속의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라고 선언했고 그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가 이내 경악과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고 박 부회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해버렸다. 지역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3개월 전 호텔에서의 일을 언급하며 그때 만난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자신이 부족해서 그녀를 늦게 찾았을 뿐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언급하며 더 이상 내 여자와 내 아이에 대해 함부로 입을 놀리는 자는 그가 누구든 미르 그룹의 모든 법무팀과 자본력을 동원해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것이라고 살벌하게 경고했다. 그것은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맞서 싸우겠다는 가장의 선전포고였다. 서아는 지역의 폭탄 선언에 머리가 멍해져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는데 3개월 전 그날 밤의 기억이 스쳐 지나가며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다. 술에 취해 기억이 흐릿했던 그날 밤 자신과 함께 있었던 남자가 바로 한지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자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지혁을 바라보았고 지혁은 그런 그녀를 안심시키려는 듯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췄다. 이 장면은 파티장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되었고 박 부회장이 꾸민 음모는 오히려 지역과 서아의 로맨틱한 사랑을 증명하는 무대가 되어버렸다. 박 부회장은 분노로 몸을 떨며 황급히 자리를 떴고 여론은 순식간에 반전되어 지역의 용기 있는 고백에 박수를 보내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는데 서아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느라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지역이 운전기사에게 가림막을 올리라고 지시한 뒤 조심스럽게 서아의 이름을 부르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마주 보았다.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냐는 서아의 물음에 지역은 씁쓸한 표정으로 당신이 충격을 받을까봐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서아를 처음 본 순간부터 운명을 느꼈고 아이가 자신의 핏줄임을 확신했지만 당신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까봐 두려웠다고 털어놓았다. 천하의 한 지역이 한 여자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다는 고백은 서아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했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품에 안겼다. 지역은 서아를 꼭 껴안으며 이제 다시는 당신을 혼자 두지 않겠다고 맹세했고 서아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와서도 한동안 떨어질 줄 몰랐고
펜트하우스의 거실은 두 사람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다. 지혁은 서아의 부른 배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리고 아이에게 아빠가 늦게 알아봐서 미안하다고 속삭였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다정해서 서아는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을 시기하는 어둠의 세력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박 부회장은 모욕을 갚아주기 위해 더 악랄하고 위험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서아의 언니를 불러내 거액의 돈을 미끼로 서아를 납치할 계획을 제안했고 돈에 눈이 먼 언니는 악마의 거래를 받아들였다. 다음 날 아침 뉴스는 온통 미르그룹 회장의 영화 같은 러브스토리로 도배되었고 미르그룹의 주가는 오히려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지혁은 출근길에 서아에게 당분간 외출을 자제하고 경호원을 대동하라고 신신당부했지만 서아는 산부인과 정기 검진 예약이 있어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혁은 자신이 동행하겠다고 했지만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어 어쩔 수 없이 경호팀장을 붙여주며 다녀오라고 허락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서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앞으로 펼쳐질 행복한 미래를 상상했지만 백미러에 비친 수상한 검은색 승합차가 그들을 뒤따르고 있다는 사실은 눈치채지 못했다. 병원 지하 주차장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는 순간 매복해 있던 괴한들이 경호원들을 습격했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경호원들이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수적으로 열세였고 미리 준비된 마취가스에 의해 하나둘 쓰러져 갔다. 서아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검은 마스크를 쓴 남자가 그녀의 입을 막고 강제로 승합차에 태웠고 차는 굉음을 내며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뒤늦게 소식을 들은 지혁은 이사회 도중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분노로 표요하며 책상을 뒤엎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가용한 모든 인력을 동원해 서아의 위치를 추적하라고 지시했고 직접 차를 몰고 거리로 뛰쳐나갔다. 그의 눈은 이성을 잃은 맹수처럼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서아를 건드린 자들은 살려두지 않겠다는 살기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다. 납치된 서아는 낡고 허름한 폐공장 바닥에서 정신을 차렸는데 손발이 묶인 채 차가운 냉기를 느끼며 공포에 떨었다. 그녀의 앞에는 박 부회장과 그녀의 언니가 서 있었는데 언니는 죄책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얼굴로 돈 가방을 확인하고 있었다. 박 부회장은 서아에게 다가와 너 때문에 내 계획이 틀어졌다며 손을 들어 올렸고 서아는 뱃속의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웅크렸다. 그는 지혁에게 전화를 걸어 서아의 비명소리를 들려주며 주식 양도 각서에 서명하고 혼자 오라고 협박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지혁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온 사신처럼 차갑고 낮았으며 박 부회장에게 유언이나 준비해 두라고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서아는 공포 속에서도 지혁이 반드시 자신을 구하러 올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며 눈물을 삼켰다. 그녀는 언니를 향해 어떻게 가족한테 이럴 수 있냐고 물었지만 언니는 가족이 밥 먹여주냐며 오히려 서아를 비웃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언니의 모습에 서아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아이와 지혁만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시간이 흐르고 공장 밖에서 헬리콥터 소리와 함께 굉음이 들려오기 시작했고 당황한 납치범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공장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눈부신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역광 속에 서 있는 남자의 실루엣은 마치 분노한 신처럼 거대해 보였고 서아는 그가 지혁임을 직감하고 안도감에 오열했다. 지혁은 특수부대 출신의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있었지만 그 자신이 가장 먼저 선두에 서서 쇠파이프를 든 괴한들을 맨손으로 제압해 나갔다. 그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잔혹했으며 그의 앞을 가로막는 자들은 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 바닥을 기어야 했다. 박 부회장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지역의 도착과 압도적인 무력의 공포를 느끼며 서아를 인질로 잡고 칼을 들이댔다. 그는 오지 말라고 소리치며 칼끝으로 서아의 목을 겨누었고 지혁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동작을 멈추고 박 부회장을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지역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파괴해버릴 듯한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지역은 천천히 양손을 들어 올리며 진정하라는 제스처를 취했지만 그의 시선은 박 부회장의 칼을 쥔 손목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박 부회장에게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테니 그 여자를 놓아주라고 회유했지만 박 부회장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라 말이 통하지 않았다. 서한은 지역에게 오지 말라고 소리쳤지만 지역은 괜찮다고 입모양으로 말하며 조금씩 거리를 좁혀갔다. 박 부회장이 흥분하여 칼을 휘두르려는 찰나 지역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속도로 달려들어 박 부회장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고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지역은 박 부회장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무자비하게 주먹을 날렸는데 서아가 그만하라고 울부짖을 때까지 그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다. 상황이 종료되고 지역은 피 묻은 손을 옷에 대충 문지른 뒤 떨고 있는 서아에게 달려가 밧줄을 풀어주었다. 서아는 지역의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고 지역은 그런 그녀를 부서질 듯 껴안으며 미안하다고, 늦어서 미안하다고 계속해서 속삭였다. 그의 품에서 느껴지는 심장 박동은 미칠 듯이 빨랐고 그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었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현장이 수습되는 동안 지역은 서아를 안고 공장을 빠져나왔는데 그의 뒤로 무릎을 꿇고 있는 언니와 박 부회장의 비참한 모습은 더 이상 그들의 안중에도 없었다. 이제 두 사람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모두 사라졌고 오직 서로만이 존재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었다. 폐공장에서의 악몽 같은 시간이 지나고 윤서아는 미르 그룹이 소유한 최고급 종합병원의 VIP 병실로 급히 이송되었다. 구급차 안에서부터 병원 복도를 지나 침대에 눕혀지는 순간까지 한지혁은 단 한순간도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는데 그의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서아의 상태를 체크하고 태아의 심장 박동을 확인하는 동안 지역은 병실 한 구석에 서서 초조한 눈빛으로 그 과정을 지켜보았다. 겉옷은 찢어지고 흙투성이가 된 데다 손등에서는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상처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고 오직 서아와 아이가 무사하기만을 간절히 기도했다. 의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산모와 태아 모두 큰 이상은 없으나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그제야 지역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지역은 잠든 서아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방금 전 느꼈던 상실의 공포를 되새김질했는데 그것은 그가 살아오면서 겪은 어떤 위기보다도 끔찍한 경험이었다. 창백한 그녀의 뺨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그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넘어 자신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보여주겠다는 서늘한 결심을 굳혔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즉시 법무팀과 홍보팀 그리고 감사팀을 총동원해 태성그룹과 박 부회장의 모든 비리를 낱낱이 파헤쳐 세상에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전화기 너머의 비서실장조차 오싹하게 만들 정도로 날카로웠고 그것은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철저한 파멸을 예고하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병실 밖으로 나온 지역은 복도 끝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서장과 마주했고 그는 박 부회장과 공범들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다. 지역은 서장에게 그들이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받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자신의 변호인단을 통해 민사소송까지 진행하여 그들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겠다고 통보했다. 특히 서아의 언니와 부모에 대해서는 혈연이라는 이유로 선처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며 접근 금지 명령 위반과 납치, 방조 혐의를 적용해 죗값을 톡톡히 치르게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아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그들에게 베풀 자비 따위는 지역의 사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는 이 기회에 서아를 괴롭히던 과거의 망령들을 완벽하게 끊어내려 했다. 다시 병실로 돌아온 지혁은 서아가 깨어날 때까지 밤새 곁을 지켰는데 간호사가 와서 그의 상처를 치료해 주려 했지만 그는 서아의 손을 잡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서아는 신음소리와 함께 눈을 떴고 낯선 천장과 소동향 냄새에 잠시 당황하다가 옆에 엎드려 잠든 지혁을 발견하고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움직임을 느낀 지혁은 즉시 고개를 들었고 충혈된 눈으로 서아를 바라보며 괜찮냐고 묻는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서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상처투성이인 그의 손을 잡았고 지혁은 그런 그녀를 부서질라 조심스럽게 끌어안으며 늦게 가서 미안하다고 다시 한번 사과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며 지옥 같았던 시간들을 위로했고 그 침묵 속에서 사랑은 더욱 단단하게 굳어졌다. 며칠 후 뉴스는 태성그룹의 박 부회장이 횡령과 납치 교사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태성그룹의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는 내용을 대서특필했다. 또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서아를 모함했던 글이 조작된 것이었음이 밝혀지고 서아의 가족들이 돈을 노리고 벌인 패륜적인 행각들이 드러나면서 여론은 급격하게 반전되었다. 사람들은 한지혁 회장의 영화 같은 순애보와 용기의 찬사를 보냈고 서아는 비운의 여주인공에서 신데렐라로 그리고 이제는 모두의 보호를 받는 존재로 각인되었다. 병실에서 TV를 통해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서아는 지혁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치밀하고 완벽하게 움직였는지 깨닫고 가슴이 벅차올랐다. 지혁은 씁쓸해하는 서아의 어깨를 감싸주며 이제 당신을 아프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오직 우리와 아이만 생각하라고 다독였다. 서아의 퇴원날 병원 앞은 수많은 취재진으로 북새통을 이루었지만 지혁은 경호원들을 동원해 철통 같은 방어막을 치고 서아를 보호했다. 그는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서아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자신의 재킷으로 그녀를 감싸 안고 차에 태웠으며 단 한마디의 인터뷰도 허용하지 않았다. 차가 병원을 빠져나가고 집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서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제야 비로소 모든 폭풍이 지나갔음을 실감했다. 저 멀리 보이는 한강의 윤슬이 평화롭게 반짝이고 있었고 운전석 옆자리에서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지혁의 손길은 그 어느 때보다 든든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 집사와 사용인들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서아의 무사 귀환을 환영했고 서아는 그들의 진심 어린 걱정에 감동하여 밝은 미소로 화답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지역의 과보호는 더욱 심해졌는데 그는 출근 시간을 늦추거나 일찍 퇴근하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 집무실을 펜트하우스 서재로 옮겨 재택근무를 하는 날이 늘어났다. 서아가 화장실이라도 갈라치면 어디 가냐고 묻고 정원을 산책할 때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통에 서아는 귀찮으면서도 행복한 비명을 질러야 했다. 하루는 서아가 너무 답답하다며 투정을 부리자 지혁은 진지한 표정으로 당신이 내 눈앞에 없으면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다며 낯간지러운 고백을 아무렇지 않게 털어놓았다. 천하를 호령하던 기업의 총수가 사랑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변해버린 모습이 귀여워 서아는 그의 볼에 뽀뽀를 해주었고 지혁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서아의 배가 눈에 띄게 불러오기 시작했고 태동도 활발해져 두 사람은 매일 밤 아이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일과가 되었다. 지혁은 틈만 나면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며 태교에 열을 올렸는데 그의 목소리는 중저음이라 아이가 특히 좋아하는 듯했다. 한 번은 지혁이 배에 귀를 대고 있다가 아이가 발로 차는 것을 느끼고는 놀란 토끼 눈을 하며 아이가 축구 선수가 될 것 같다고 호들갑을 떨어 서아를 웃게 만들었다. 그렇게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픈 과거를 치유해 주었고 가족이라는 이름의 진짜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다. 지혁은 더 이상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았고
서아 역시 악몽에서 벗어나 매일 아침을 설렘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지역은 서아에게 줄 것이 있다며 그녀를 데리고 정원 한가운데 있는 온실로 향했다. 온실 안은 은은한 조명과 형형색색의 꽃들로 장식되어 있었고 중앙 테이블 위에는 작은 벨벳 상자가 놓여 있었다. 서아가 의아한 표정으로 상자를 열어보자 그 안에는 눈부시게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는데 그것은 지역이 직접 디자인에 참여하여 만든 세상에 하나뿐인 반지였다. 지역은 서아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꺼내며 정식으로 프러포즈를 했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제는 당신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며 평생 나의 아내가 되어달라는 그의 고백은 투박하지만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다. 서아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지역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일어서서 뜨겁게 키스했다. 달빛이 쏟아지는 온실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고 그 순간 세상은 오직 두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듯했다. 지역은 서아의 귓가에 앞으로 어떤 시련이 와도 내가 당신의 방패가 되고 우산이 되어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속삭였다. 서아는 그의 품에 안겨 이 남자를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고 생각하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조차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는 노랫소리처럼 들리는 아름다운 밤이었다. 하지만 행복한 순간에도 지역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는데 그는 서아와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완벽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경호 시스템을 최첨단으로 교체하고 있었다. 또한 아이의 출생신고와 호적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 변호사들과 은밀하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는 아이가 태어나는 즉시 친자 확인 소송을 마무리하고 자신의 호적에 올려 미르 그룹의 당당한 후계자로 선포할 계획이었다. 세상의 편견과 시선 따위는 그에게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았고 그는 오직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철옹성 같은 가장이 되어가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어 낙엽이 지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서아는 만삭의 몸이 되어 움직이기조차 힘들어졌지만 지역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두 사람의 긴장감과 기대감은 고조되었고 펜트하우스의 아기방은 온갖 장난감과 육아용품으로 가득 찼다. 지역은 퇴근 후 아기 침대를 직접 조립하고 모비를 달며 서아보다 더 들뜬 모습을 보였는데 그 모습이 영락없는 딸바보 아빠 예약이었다. 서아는 그런 지역을 바라보며 뱃속의 아이에게 아빠가 널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고 속삭여 주었다. 다가올 새 생명의 탄생은 두 사람의 인생에 또 다른 기적을 선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느 늦은 밤 서아는 갑작스러운 복통에 잠에서 깼고 직감적으로 진통이 시작되었음을 느꼈다. 옆에서 자고 있던 지역을 흔들어 깨우자 그는 스프링처럼 튀어 일어나 당황하면서도 침착하게 미리 싸둔 가방을 챙기고 병원에 연락을 취했다. 차에 올라타 병원으로 달리는 동안 지역은 식은땀을 흘리며 운전석을 꽉 잡고 있었지만 입으로는 계속해서 서아를 안심시키는 말을 중얼거렸다. 서아는 고통 속에서도 지역의 손을 잡으며 괜찮다고 말해 주었고 두 사람은 함께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기 위해 어둠을 뚫고 달려갔다. 이제 곧 그들의 사랑의 결실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고 평소 냉철함을 잃지 않던 한 지역조차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분만실 앞을 서성이고 있었다. 굳게 닫힌 문 너머로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서아의 비명소리는 지역의 심장을 난도질하는 듯한 고통을 주었고 그는 자신이 대신 아파해 줄 수 없다는 무력감에 주먹을 꽉 쥐었다. 비서실장이 다가와 물을 건넸지만 지역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직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며 입술을 깨물었는데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그였지만 생명의 탄생이라는 거대한 자연의 섭리 앞에서는 한낱 나약한 인간이자 한 여자의 남편일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지던 찰나분만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다급하게 지역을 불렀고 그는 망설임 없이 소독복을 걸치고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분만실 안의 공기는 뜨겁고 비릿했지만 지역의 눈에는 탈진해 식은땀에 젖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는 서아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는 서아의 머리맡으로 다가가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꼭 잡았고 서아는 흐릿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마지막 힘을 짜내고 있었다. 의료진의 동료에 맞춰서 아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힘을 줄 때마다 지역은 그녀의 고통이 자신의 살을 베는 것처럼 느껴져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서아의 귓가에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할 수 있다고 속삭이며 그녀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고 서아는 그의 목소리를 생명줄처럼 붙잡고 버텨냈다. 마침내 우렁찬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우는 순간 지역과 서아는 동시에 숨을 멈추고 서로를 바라보며 벅차오르는 감격의 말을 잊지 못했다. 갓 태어난 아이는 핏기와 태즈로 덮여 있었지만 지역의 눈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답고 경이로운 존재로 보였다. 탯줄을 자르는 지역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경건했으며 가위질 한 번으로 아이는 엄마의 몸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하나의 우주가 되었다. 간호사가 깨끗하게 닦인 아이를 서아의 품에 안겨주자 서아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작고 따뜻한 생명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아이는 마치 아빠를 알아보는 듯 지역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눈을 깜빡였는데 그 눈매가 지역을 쏙 빼닮아 있어 의료진들조차 탄성을 자아냈다. 지역은 서아와 아이를 번갈아 바라보며 내 인생에 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고 그 순간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진정한 승리자가 된 기분을 느꼈다. 출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미르그룹 홍보실은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회장의 등남 소식을 알렸고 대한민국 전체가 떠들썩해졌다. 지역은 미리 준비해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이가 자신의 친자임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했고 이를 토대로 아이를 미르 그룹의 유일한 상속자로 공표하여 그 어떤 잡음도 나오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했다. 병실로 옮겨진 서아는 최고급 산후조리 시스템의 케어를 받으며 빠르게 회복해갔고 지역은 회장직을 잠시 내려놓은 사람처럼 병실에서 먹고 자며 육아에 전념했다. 서투른 손길로 기저귀를 갈고 우유를 먹이는 재벌 회장의 모습은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회자되었지만 지역에게는 그 시간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다. 계절이 2번 바뀌고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올 무렵 두 사람은 미르그룹 소유의 야외 정원에서 세기의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 화려하지만 천박하지 않고 웅장하면서도 경건하게 꾸며진 예식장에는 정재계 주요 인사들은 물론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하객들로 가득 찼다.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는 서아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눈부신 자태를 뽐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처럼 아름다웠다. 부모의 손을 잡고 입장하는 대신 서아는 지역이 선물해준 당당함과 자존감을 무기로 홀로 버진 로드에 섰고 그 끝에는 턱시도를 입은 지역이 꿀 떨어지는 눈빛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아름다움에 감탄했고 지역은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서아가 단상 가까이 다가오자 지역은 마중을 나와 그녀의 손을 잡고 단단히 부축하며 함께 단상 위로 올라갔다. 주례 없이 진행된 결혼식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쓴 혼인 서약서를 낭독했는데 그 내용은 형식적인 약속이 아니라 지난 1년간 함께 겪어온 시련과 극복, 그리고 미래에 대한 진심, 어린 다짐이 담겨 있었다. 지역은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이 비를 맞고 있을 때
우산이 되어주는 남편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아주는 동반자가 되겠다고 맹세했고 하객들은 뜨거운 박수로 그들의 사랑을 응원했다. 서아 역시 눈물을 글썽이며 세상 모두가 등을 돌려도 언제나 당신 편에 서서 당신을 지키는 아내가 되겠다고 답했다. 반지를 교환하고 입맞춤을 나누는 순간 꽃잎이 눈처럼 흩날리며 두 사람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해 주었다. 결혼식장 한편에서는 서아를 납치했던 언니와 박 부회장이 법의 심판을 받고 감옥에 수감되었다는 뉴스가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전해지고 있었다. 그들은 차가운 독방에서 자신들의 탐욕이 불러온 파멸을 후회하며 비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서아의 부모 역시 사기 혐의와 빚더미에 앉아 거리로 나앉는 신세가 되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그들처럼 잘 어울리는 경우는 없었지만 행복에 겨운 지역과 서아에게 그들의 소식은 더 이상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하는 지나간 과거의 먼지 같은 이야기일 뿐이었다. 두 사람은 오직 서로와 아이, 그리고 그들을 아껴주는 소중한 사람들에게만 집중하기로 했고 복수보다 더 큰 승리는 보란 듯이 행복하게 사는 것임을 몸소 증명해 보였다. 결혼식이 끝나고 이어진 피로연에서 지역은 서아를 안고 왈츠를 추며 귓가에 오늘 밤은 셋이 아니라 둘만 있고 싶다고 짙뜻은 농담을 건넸다. 서아는 얼굴을 붉히며 아이는 어쩌냐고 물었지만 지역은 이미 김 실장과 전문 보모들에게 아이를 맡겨두었다며 치밀한 계획을 자랑했다. 사람들의 환호와 축복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소리는 봄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다.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은 서로의 사랑으로 덧입혀져 이제는 훈장처럼 빛나는 추억이 되었고 그들 앞에는 꽃길만이 펼쳐져 있었다.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놀이를 바라보며 지역은 서아의 허리를 감싸 안고 영원히 당신만을 사랑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몇 년 후 주말 오후 한강공원의 잔디밭에는 돗자리를 펴고 소풍을 나온 가족의 모습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어느새 훌쩍 자란 아들 시우가 공을 차며 뛰어다니고 있었고 지역은 넥타이를 풀어헤친 편안한 차림으로 아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놀아주고 있었다.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과일을 깎고 있는 서아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여유가 넘쳐 흘렀고 그녀의 곁에는 둘째를 임신한 듯 살짝 부른 배가 보였다. 지역은 숨을 헐떡이며 서아에게 다가와 무릎을 베고 누웠고 서아는 손수건으로 그의 땀을 닦아주며 사랑스러운 눈길로 내려다보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며 완벽한 가족이라며 부러워했지만 그들이 이 행복을 얻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왔는지는 두 사람만이 아는 비밀이었다. 지역은 아들이 멀리서 아빠를 부르는 소리에 몸을 일으키며 서아의 손을 잡고 이제 그만 집으로 가자고 말했다. 집이라는 단어가 주는 따뜻함에 서아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노을이 지는 강변을 걸어갔다. 과거 임신했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버림받아 갈 곳 없이 빗속을 헤매던 소녀는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CEO와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기다리는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에게 집은 더 이상 차가운 건물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온기가 머무는 곳이었으며 지역의 품이야말로 그녀가 평생 머물고 싶은 유일한 안식처였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뜬 무지개처럼 그들의 사랑은 시련 끝에 더욱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